지금은 지상파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서울 유선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면 받으시고요. 어제 5분 이상 청취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묻는다면 이동형이야, 이동형이야. 오후 5시 10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오후 5시 10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런 식으로 방송 나와서 언론 플레이하고 아니면 여론을 호도하고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인터뷰 그만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 편, 내 친구. 오후 5시 10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I've come to talk with you again. 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제가 변상욱 앵커가 진행하는 YTN TV죠. 뉴스가 있는 저녁, 라디오도 물론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뉴스가 있는 저녁에 고정 출연하고 있는데요. 목요일날 변상욱 앵커도 YTN 라디오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에 월요일날 고정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품앗이. 예, 그만큼 프로그램 전체를 끌고 가는 힘과 눈으로 이슈를 더 깊게 바라볼 코너 변상욱의 눈입니다. 라디오 시사의 눈을 크게 뜨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변상욱 앵커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변상욱입니다. 네, 일주일마다 한 번씩 제가 찾아갔는데 예. 이젠 찾아오게 되었네요. 방송사의 길이 남을 앵커 품앗이. 이거 새로운 시도인 것 같습니다. 예, 기대가 큽니다. 예, 아유, 그렇습니다. 예. 벌써부터 우리 청취자분들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서 한 500분이 시청하고 계신데 예, 변상욱 기자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자님 환영합니다. 의리 대기자님 기다렸습니다. 고정 코너 환영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좋은 댓글을 달아주고 계십니다. TV보다는 라디오 스튜디오가 더 편하시지 않으십니까? 지금도 훨씬 편안한데 매일 하는 TV 스튜디오보다 여기가 훨씬 편안합니다. 예. 라디오가 좋죠. 네. 자, CBS를 거쳐서 YTN으로 넘어오셨는데 YTN 지금 이렇게 TV나 라디오 시사 보시면은 과거 대기자 입장으로 어떻습니까? 이제 기자로서 스튜디오를 들락날락한 경험도 있고 또 이제 방송 본부장으로서 청취율 올리고 시청률 올리려고 막 몸부림쳤던 기억도 있기 때문에 제가 라디오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무지하게 많은 것을 마구 그냥 투마치 해가지고 쏟아낼 수 있어서 그냥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YTN TV 같은 경우는 역시 앞으로는 그래픽 쪽에 신경을 더 써야겠다. 왜냐하면 좋은 화면이 많으면 좋죠. 그러나 그러려면 엄청나게 많은 카메라와 인력이 동원되는 건데 가성비를 따진다면 그래픽에 좀 더 신경을 써야겠구나. 라디오 같은 경우는 좀 더 다양한 라디오 프로그램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프로그램마다 근데 라디오가 그렇거든요. 시작할 때부터 방송 하루 종일 하고 끝날 때까지 계속 막 투자를 하고 힘을 꽉꽉 줄 수 없거든요. 그렇죠. 어느 부분에 힘을 확 빼고 어느 부분에 힘을 주고. 근데 힘을 뺀다고 하는 게 대충 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또 다듬어서 힘을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끔 하죠. 그래도 택시 타면은 YTN 라디오 많이들 들으시더라고요. 이게 라디오 청취자들 특성상 채널을 자주 바꾸시지는 않거든요. 한번 틀어놓으면 가는데. 그래서 중간중간에 무거운 것도 혹은 가벼운 것도 넣는 게 중요하겠죠. 알겠습니다. 그 YTN의 어떤 논조나 방향성은 괜찮다고 보십니까? YTN의 논조나 방향성은 글쎄요. 강렬하지는 않아서 특정한 어떤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힘은 약한데 그래도 24시간 뉴스 전문 채널이라면 지금까지 해온 이걸 추구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 앵커 입장이시니까 그것도 매일 해야 되고 중립을 지키면서 한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매 사안마다 그럴 수 없는 것일 테고. 중립을 지킨다는 게 여기 저기 딱 가운데에 서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또는 여기도 얘기해주고 저기도 얘기해주면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기계적 중립이겠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중립이라는 것은 사실은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서 있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확인된 사안, 분명한 사안에 대해서는 힘을 줄 땐 확 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평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래서 이제 텔레비전 제 프로그램에 앵커 리포트, 앵커 브리핑 뭐 이런 식의 요새 유행하는 것 중에 앵커 리포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제 취재도 하고 원고도 써서 브리핑을 하죠. 예, 알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뭐 저한테도 그건 똑같은 숙제입니다, 사실. 아, 그렇죠. 예. 자, 근데 여기서는 토크가 길어지고 뭐 반발도 있고 또는 현장에서 막 토론이 벌어지는데 TV는 그런 걸 없어서 오히려 이동영 평론가가 훨씬 더 힘들 것 같은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자, 주말 내내 충격과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고 SNS에서 뜨거운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 오늘 오전 연결식이 거행됐고 오늘 오후 2시에 또 피해자 측의 법률 대리인이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도 피해자라고 어떻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고소인 측이라고 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벌써 박원순 시장이 가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또 반대쪽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피해자한테 2차 가해다. 벌써부터 이게 굉장하게 논쟁이 오가고 있어요. 시작부터 애매했는데 결국은 피해 호소인. 근데 이 명칭이 제일 많이 쓰이는 명칭인 것 같습니다. 피해 호소인. 피해 호소인. 고소인이 아니라 호소인. 왜냐하면 고소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이제 남아 있을 때 해당되는 문제인데 상대방이 이미 세상을 비극적이지만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뭐든지 이제 법적 처리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더 이상 공소권이 유지될 수 없어서 여기서 끝내버린다라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고소인으로 계속 부르는 거에 대해서는 좀 뭔가 어울리지 않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호소인 이렇게 하는데 내가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한 사람이다. 피해의 호소인 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 호소한다 그러면 뭔가 형식을 제대로 갖춰서 분명하게 증거를 제시하면서 문제 제기를 한 사람처럼 안 들리고 뭔가 좀 이제 겨우 좀 이렇게 자기가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는 걸 막연하게 얘기하는 듯한 표현이어서 딱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막 엉켜 있죠. 엉켜 있는데 오늘 2시에 그 관련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피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았단 말이죠. 이렇게 된다면은 이 논란은 앞으로 상당히 지속될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그것까지 생각해서 박원순 시장이 아마 비극적인 선택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문제는 방어권을 발휘해야 되는데 방어권을 발휘할 없죠, 사람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진상규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상규명을 해내지 않으면 지금 계속 악의적인 이제 그 댓글들이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뭐 모 변호사가 뭐 의뢰를 받아가지고 함께 뭐를 꾸몄다든가 음모론식이죠. 음모론이 생기기도 하고 별것도 아닌 것을 마치 진보 진영에 있는 많은 일을 한 시장을 몰아간 거 아니냐, 그래서 죽음에 빠뜨린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이것을 벗어나려면 변호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 사람이 3년 또는 4년 동안 얼마나 피해가 절절했고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야만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갖는 건데 그래도 진상규명을 끝까지 해 나간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첫째 그럼 누가 주체가 될 거냐. 그렇죠. 라고 누구를 불러서 할 거냐. 그런데 그럼 결국 시장 비서들이 다 동원돼야 되죠. 가장 가까이서 있었으니까. 근데 그걸 무슨 권리로 누가 주체가 되어서 불러내서 조사할 수 있냐. 이런 문제들이 다 생깁니다. 공소권 없는 상태인데 수사 주체가 누가 되냐도 문제가 될 거고 말이죠. 그러면 민간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해보겠다 이런 뜻인지 그건 아직 명확하게 아직 얘기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변행크는 어떻습니까?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2차 가해일 수도 있고 또 반대쪽에서는 망자에 대한 명예훼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공소권 없음으로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어쨌든 가능한 한 사실규명은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저는 여기서 이것이 정치적으로 정당 간에 또는 정치 어떤 그 그룹 간에 벌어지는 이제 정쟁으로 번지는 건 여기서 끝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언론에 의해서 계속
뭐 확대되면서 루머가 떠들면서 하는 것. 그럼 그 언론에는 기성세대도 있고 기성 언론도 있고 유튜버도 있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또 중단돼야 되겠다. 그리고 진상규명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변호인단 측의 입장이 뚜렷하다면 그건 자기네가 가능한 한 채집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채집해서 백서 형태로 만들어 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백서에 의해서 뭐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은 과연 공공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곳에서 벌어지는 그 위계상의 약자에 대한 성추행이나 성희롱이나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느냐 우리 사회가 이제 논의를 계속해 나가야겠죠. 그런 의미라면 그 오늘의 기자회견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피해 사실이 좀 구체성을 띄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들고. 그 아마 묘사하기가 상당히 난감할 정도였다라는 추측을 하나 해볼 수 있고 그걸 묘사한다는 것 자체가 피해를 호소한 여성에게 또 다른 가해나 또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자세한 묘사가. 그래서 변호인단도 그런 걸 피하고자 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한 얘기가 안 나올수록 이런 논란이 더 커질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그래서 결국은 어떤 백서 형태로 빨리 내놓든지 해야 될 거 아닌가. 만약 진상규명을 끝까지 원한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또 하나 이번 논란에서 짚어보아야 할 부분이 또 언론의 문제점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실종됐다는 뉴스가 이제 YTN 속보로 아마 6시쯤, 오후 6시쯤 나온 것 같은데요. 그 이후로 언론에서 각종 기사가 쏟아졌는데 사체가 발견했다 뭐 이런 뉴스까지 가짜 뉴스에 다 쏟아졌다. 그것도 기성 언론에서.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찌라시라고 하죠. 그런 뭐 정보지 수준의 이야기들을 기성 언론이 또 받아쓰는 경우. 그리고 나서 문제 제기하면 삭제해버리고. 기성 언론이 좀 민낯을 봤다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결국은 보니까 속보성 물량 공세를 통해서 트래픽을 올리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확인이 안 됐으면 못 쓰는 건데. 그렇죠. 특히 기성 언론 같은 경우는 확인 안 된 것이 더군다나 누군가의 사망 기사라면 대단히 꺼리는 거거든요. 부고 기사 같은 경우 본인이 몇 번 확인한 다음에 부장이 또 데스크에서 몇 번 확인하고 되게 꼼꼼하게 하는 거거든요. 큰 오보가 나면 제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걸 도대체 어느 기관이나 어디에서 확인해 준 것조차 기사에 들어있지 않은데 무조건 발견, 시신 발견 막 이렇게 쏟아져 나갔다는 것은 결국은 속보성 물량 공세로 트래픽을 일단 올려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취재 윤리 자체가 상실됐어요. 왜냐하면 익명을 요구한 누구에 의해서 또는 어느 소식통에 의해서 이런 것조차도 필요 없이 그냥 써댈 수 있다는 것은 취재 윤리가 그만큼 지금 바닥으로 좀 내려가 있다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성추행 묘사도 찌라시를 통해서 마구 했다는 것은 대단히 참 난감하죠. 왜냐하면 이게 언론이 잘못됐다는 걸 느끼는 것은 찌라시가 한 종류가 아니고 세 종류가 돌았거든요. 맨 처음에 2종류 나왔다가 또 하나가 추가되고 막 그래서 거기에 묘사들이 다 다르고 내용이 다른데 그러면 이거는 확인해야 된다라고 접어놔야 되는데 그중에서 그냥 골라 쓸 수 있는 것들을 막 집어내서 골라 썼다는 것은 윤리성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취재 윤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또 뭐 자살보도 준칙이라는 것도 있고 이걸 지키지 않는 이유는 역시 트래픽, 뭐 돈, 뭐 이런 겁니까? 시청률 경쟁. 그 누가 먼저 썼냐라고 하는 속보 경쟁. 그 속보 경쟁과 시청률 경쟁은 결국 트래픽 경쟁. 이렇게 이어지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기자들이 막 묻잖아요. 그 시신이 얼마나 훼손됐습니까? 또 묻고. 떨어진 겁니까? 목을 맨 겁니까? 뭐 막 물어보잖아요. 근데 사실 자살보도 준칙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와 기자협회가 함께 만든 겁니다마는 자살의 방법이나 시신의 상태나 자살할 때의 수단, 도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묻지 마라. 그리고 보도하지 마라. 라고 하니까 결국 이 얘기는 데스크한테 보고하려고 이제 물어본 거죠. 데스크가 야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다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확인 안 했습니다 했더니 야 그건 준칙 그런 것 따질 게 아니라 막 그 정도는 확인해서 보고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될까 봐 이제 미리 막 따져 묻는 거죠. 그다음에 형사과장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 높이가 몇 미터입니까? 그걸로 이제 또 추정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3미터입니까? 3미터가 넘습니까? 뭐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오고.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언론들은 그 이후에도 뭐 예를 들면 이낙연, 박원순 독대 이것도 한 10분 뒤에 오보입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정정했죠. 10분 뒤에 고칠 걸 낸다는 것은 치고 빠진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또 트래픽을 한번 올려보겠다 이런 뜻이죠. 그럼 뭐 변호사님 기자 출신이시니까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법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손해배상에 관련된 거. 그런데 이게 언론에 재갈 물리려는 거 아니냐. 또 언론에서는 그렇게 좀 반대하고 있어요. 간단한 얘기죠. 언론이 잘못하면 엄청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린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그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건 정부가 마구 물리는 게 아닙니다.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한 예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으로 와서 이렇게 남발될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언론 입장에서는 오보가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징벌적 하면서 몇 배의 이제 손해배상하게 계속 들어오면 결국 언론은 위축될 거 아니냐라고 할 때 저는 일몰법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한 2년만 도대체 언론이 이 상황 갖고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잦아들고 자리를 잡을 때까지의 문제. 그래서 어떤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는 한다. 그러니까 일몰 한시적으로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라도 하면 중재안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중재안이 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또 언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첫 시간이기 때문에 언론 얘기를 계속 제가 드립니다. 최근에 또 검언유착이라는 말이 정경유착은 많이 들어봤고 정언유착은 들어봤습니다만 검언유착은 처음 듣는 말인 것 같은데 결국은 이거 뭐 아직까지는 의혹입니다. 의혹인데 검찰과 언론이 소위 말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해서 뭐 특정 정치 세력을 공격하는 뭐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말 나오는 것 자체가 언론으로서는 좀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권력이 누구였냐 하면 맨 처음 군이었습니다. 군은 취재하기조차 어려우니까. 검찰은 들어가서 취재는 되지만 검찰에 이제 함몰돼 버리는 문제가 생기죠. 기자와 언론이. 그래서 검찰만의 세계라는 것이 존재했다. 그다음에 검찰 지상주의, 검찰 권력주의, 검찰주의 뭐 이런 말들이 이제 나돌았던 건데 그래서 군도 국방부 장관을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이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민간 통제가 있어야만 된다라고 했던 거고. 근데 군은 민간 통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이 뭐 하고 그다음에 요새는 군인권센터도 생기고 해서 문민 통제가 어느 정도 이제 시작이 됐고 검찰이 제일 안 되던 이제 기관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럼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것은 문민 통제인가? 그럼 문민 통제죠. 그건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비검찰인 사람이 통제를 하니까 그건 당연히 문민 통제인데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남긴 유명한 난 사람을 섬기지 않아 라고 할 때 그 사람에는 국민도 들어가 있는 것이냐 문민도 들어가 있는 것이냐 이 질문을 이제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검찰이 벌였던 많은 것들은 문민 통제를 받겠다는 것도 받고 싶지 않고 왜냐하면 뭐라고 할까요? 이것을 검찰총장과 검찰의 수사는 그 누구의 통제도 간섭도 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건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건 안 되거든요. 그럴 수는 없는 일이죠. 문민 통제는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국민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느냐? 들어가 있다? 들어가 있는데 검찰청 앞에서 국민들이 촛불 시위를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많이 모여서 할 수 있느냐? 그런 점에서는 검찰이 일단은 겸허하게 받아들일 시간이 온 거죠. 짧게 하나만 더. 정경심 교수 건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 포함해서 우리 언론에 엄청난 보도량을 쏟아냈습니다. 문제가 있다. 이 집안 전체가 여러 가지 비리가 있다. 근데 지금 최근 조범동 씨 재판 결과를 보면 사모펀드 부분에서는 다 문제가 났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양으로 우리 언론이 써주느냐?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국민들 내일 속에는 뭔가 비리가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정정하지 않느냐, 우리 언론은. 자신들의 보도에 대해서. 이것을 수동적 공격성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한 겁니다. 이미 조국 부부는 조국 씨는 전 장관이고 힘이 없는 교수직도 할 수 없이 떨려난 사람이고 정경심 교수는 이미
구속되고 이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그냥 법정에서만 몇 마디 할 수 있는 약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압박을 받지 않고 언론은 하지 않죠. 그럴 수밖에 없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변상욱에는 첫 시간인데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하고 보니까 되게 짧네요. 예,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